어떤 인재를 이 사회는 원할까요? 자, 기업이 있습니다. 예전에 시험, 저 방송사 들어갈 때에도, 기자 시험 볼 때에도 100대 1이 넘는 경쟁률이었습니다. 시험 봤죠. 국어도 보고 영어도 보고 국사도 보고 논술도 봤습니다. 3번이나 시험 봤어요. 3차 면접까지. 자, 그래서 시험으로 사람을 뽑았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뽑나요? 기업들이 시험을 보지 않습니다. 기업들은 어떻게 뽑냐면 서류로 뽑습니다. 이력서 내죠. 그리고 자기소개서 냅니다. 그 자기소개서에서 있는 내용이 진짜인지 아닌지 때문에 포트폴리오라는 것도 받습니다. 그 서류를 통과해야만 면접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 서류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야? 자, 나를 만나보고 싶지 않아? 라는 이야기를 자기소개서에 써야 합니다. 그것으로 자기 운명이 결정됩니다. 그렇다면 그 서류 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어야 할까요? 많은 것들이 담겨 있어야 되겠죠? 서울대학교 입학처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울대는 공부도 잘하는 학생을 뽑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아니라 공부도 잘하는 학생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공부가 2번째 순위에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순위는 과연 무엇일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어떤 학생을 뽑으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 뽑는 전형 방법은 바로 서류와 면접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T자형 인재입니다. T자. 한번 손으로 써보세요. 이렇게. T. 자, 이게 T입니다. 보이시죠? 자, 왼팔, 오른팔에 뭐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습니다. 예전에 이런 말이 있었죠. 한 우물만 팔아.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전공적합성이라고 얘기합니다. T자에서 이 몸통을 의미합니다. 땅에다가 깊숙이 발을 받고 서 있는 겁니다. 이 분야만큼은 저 하나가 최고다라는 정말 내세울 수 있는 바로 그것이 전공적합성, 소질과 끼, 자기의 잠재력입니다. 자, 그런데 무엇 하나만 잘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현대는 인재상이 바뀌었기 때문이죠. 그래, 나는 이거 할게. 너는 뭐라고 하든 이게 아니라 사회에 대한 따뜻한 시각, 이 사회에서 벌어지는, 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 남의 일이 아니라 바로 내가 주인공이다. 자,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횡에 무엇이 있느냐? 인문과 사회과 문화예술, 사랑, 나눔, 협력, 희생, 리더십,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많은 것들에 대해서 폭넓게 알고 내가 해야 될 길에 대해서는 깊숙이 하는 겁니다. 그것을 T자형 인재라고도 하고 르네상스맨이라고도 합니다. 그 르네상스 시대의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림도 그리고 조각도 하고 과학도 합니다. 인체 해부도 하고 비행기도 만들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이 있죠. 정약용, 다산 정약용 기억하십니까? 거중기도 만들고 수원 화성도 만들고 목민심서도 썼습니다. 문이과에 두루 능한 거죠. 어느 한 분을 얘기해서 좀 그렇긴 하지만 정재승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과학 콘서트라는 책을 썼죠. 이과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재미있는 그리고 유익한 사례들을 들어서 과학을 알기 쉽게 쓴 베스트셀러를 쓴 작가입니다. 이과인데도 글을 잘 쓴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원하는 인재는 바로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바로 그런 인재입니다. 그런 인재를 기업이 원하고 그런 인재를 대학이 원합니다. 그 대학이 원하니까 우리가 그런 인재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키워야 합니다. 바로 누군가요, 그런 인재가? 바로 여러분들의, 어머님들의 아이입니다.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건 진로라는 것을 정하는 겁니다. 진로가 뭔가요? 우리 아이가 세상의 모토로 삼고 이정표로 삼고 등대로 삼아서 가는 하나의 길입니다. 진로는 목표입니다. 제가 진로가 중요하다, 꿈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기의 소질과 잠재력을 키우는 것이 대학에도 가고 좋은 기업에도 갈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공부는 안 해도 되는 것일까요? 네, 이게 딜레마죠. 공부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어디까지 해야 되나? 자, 이러한 부분들이 엄마들이 갖고 있는 아주 커다란 고민일 수밖에 없습니다. 인재상이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다양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아이가 어느 인재상에 맞는가, 어느 전형에 맞는가 하는 것들을 아셔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모의고사에 항상 만점을 받고 항상 1등급을 받고 학교에서도 1등급을 받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시험에 소질이 있는 학생인 거죠. 네, 그러면 그런 전형을 택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아이는 글을 잘 씁니다. 우리 아이는 수능도 최저 등급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논술 전형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 그렇다면 많은 엄마들이 와서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우리 아이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이가 공부를 어느 정도 하는데요. 반에서 중간 정도 합니다. 반에서 중간. 네, 이게 과연 뭘 의미하는 걸까요? 1등급부터 9등급까지가 있습니다.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5등급이 중간인가요? 5등급이면 60%입니다. 1견 1등급에서 9등급까지 있으니까 중간이 5등급이라고 생각하니까 아버님 특히 잘 모르시니까 안심하시죠. 5등급은 모든 전형에 걸쳐서 대학을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입학사정관 전형 가면 된다고요? 과연 그럴까요? 대학은 기본적으로 수학 능력, 그러니까 수학이 아니라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수학 능력이라고 하죠. 수학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입학사정관 전형 자체가 전공 적합성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잘한다기보다는 성적이 꾸준하게 향상되고 있고 노력이, 열정이 있어야 되니까요. 특히 자기 전공과 관련된 과목 같은 경우에 성적은 좋아야 합니다. 그것이 기본 조건이죠. 다른 것들을 다 할 수 없으니까, 다른 조건들이 맞지가 않으니까 내신도 안 좋고 수능도 안 좋고 글도 잘 못 써. 그러니까 그렇다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대표되는 입학사정관 전형을 쳐야 되겠구나 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입학사정관 전형이 가장 어렵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자기의 꿈을 어려서부터 갖고 있고 그것을 이룩하기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꾸준하게 스스로 노력해왔고 거기에다가 인성까지 갖췄어요. 거기다가 자기가 하고자 하는 데에는 타의 추정을 불허할 정도로 열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학생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서울대학교에서 학생을 떨어뜨렸습니다. 그것도 감히 수능 만점자를 말입니다.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수능 전 과목 만점을 받고 수시에서 떨어졌습니다. 서울대뿐이 아닙니다. 아니 도대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건가요? 네, 일어날 수 있습니다. 수시 전형에서 원하는 인재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수능이 가장 객관적인 전형이다. 예, 저도 일부분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험을 보니까요, 어쨌든 정성적이 아니라 정량적인 평가를 하니까요. 자, 그런데 한번 수능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수능이 30% 정도를 수능을 본다고 했습니다. 전형 방법의 30%입니다. 자, 그런데 그 수능 합격자의 거의 70%가 N수생이나 재수생이나 N수생들입니다. 우리 그 신문에 나오는 진실을 제가 앞으로도 계속 얘기하겠지만 엄마들이 알 필요가 있습니다. 강남에 있는 학교들이 대학을 많이 보내죠. 특히 서울대를 보면은 H고등학교 1등, 일반 고등학교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제2고등학교 2등입니다. H고등학교 올해 19명 서울대, 제2고등학교 12명 서울대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예언 하나 할까요? 그 다음 해가 되면 그 두 학교의 순위가 바뀌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올해에는 H고등학교에 작년에 떨어져서 재수생, 삼수생이 많았습니다. 그 친구들이 붙은 거죠. 내년에는 올해 붙지 못한 제2고등학교에 재수생, 삼수생들이 붙을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수능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워낙 잘하는 학생들은 어디서든 잘하겠죠. 그러나 오랫동안
집중을 해서 공부한 아이들에게 좋은 성적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나요? 바로 그 해 시험의 난이도 때문입니다. 정말 평소 때 모의고사 계속 1등급 받았는데 수능 때 실수 하나로, 그래서 성적이 안 나오면 대학이 달라집니다. 그게 바로 수능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의를 제시하겠지만 어찌 보면 수능은 로또인지도 모릅니다. 자, 그런데 수시는 어떤 것일까요? 수시는 3학년 때 가서 이제부터 열심히 내 꿈을 갖고 해야지, 여태까지는 그러지 않았지만 이렇게 볼 수 있는 시험이 아닙니다. 수시에서 특히 학생부 종합전형은 그 학생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기간까지. 고교 3년 동안 적어도 꾸준하게 열정적으로 했던 기록을 서류로 보는 겁니다. 단기간 동안의 노력으로 평가하는 시험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느 것이 더 공정한 시험일까요? 다들 이야기합니다. 입학사정관, 그 사람들의 평가에 의해서 자기 마음대로 붙일 수 있으니까 그렇게 정성적인 평가를 믿을 수가 없다. 과연 그럴까요? 저는 거꾸로 불만입니다. 너무나 정량화되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창의적 체험활동이라는 게 있죠.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개발활동. 지금서부터 학생부를 다시 한번 열어보십시오. 거기에 독서활동, 자기주도학습, 봉사활동 굉장히 세밀하게 되어 있고, 행동특성 발달 상황, 교과학습 발달 상황,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학생부에서 평가하고 있고요. 학생부에서 나오지 않은 스토리, 동기와 과정, 그 부분은 자기소개서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 하나하나 학과마다 특성이 다르고 입학사정관 혼자서 보는 것이 아니라 2번, 3번 평가하게 됩니다. 어느 것이 더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이제는 생각을 많이 바꿔야 할 때입니다. 수능을 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수능이라는 길이 있는가 하면, 논술이라는 길이 있는가 하면, 특기자 전형이라는 길이 있는가 하면 바로 고교 3년 동안 열정 스토리, 그것을 통해서 서류로 선발하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수시의 대세라는 것. 학생부 전형 자체가 수시가 70% 가까이 차지하죠. 65% 차지한다고 종합적으로는 이야기하지만 서울에 있는 명문대학교에서는 70%를 훌쩍 넘습니다. 거기에 84%가 학생부 전형입니다. 예, 엄마들이 얘기합니다. 교과 전형이 많군요 라고 얘기합니다. 자, 교과 전형 수시에서 24만 명을 뽑습니다. 자, 교과 전형 굉장히 많이 뽑습니다. 14만 명, 15만 명을 뽑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입학사정관 전형이죠. 학생부 종합전형은 5만 3, 4천 명을 뽑습니다. 그러니까 교과가 중요하구나. 신문에 그렇게 나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 많아. 이렇게 나오죠. 과연 그럴까요? 전국적인 부분에서는 그렇습니다. 틀림없이.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께서 가겠다고 생각하는, 자녀를 보내겠다고 하는 대학에서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7, 80%를 차지합니다. 대세라는 거죠. 바로 그 부분을 잘 아셔야 합니다. 정확하게 아셔야지 우리 아이들에게 정보력 하나만큼은 엄마가 뛰어나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실질적인 실전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좋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학생부 종합전형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죠. 예, 현역은 특히 무시할 수 없습니다. 무조건 봐야죠. 몇 번 볼 수 있습니까? 시험 퀴즈. 여기서 헷갈립니다.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2015년도서부터 전형의 방법을 단순화하라고 했습니다. 교육부에서. 그래서 수시 4개, 정시 2개로 단순화했습니다.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대입제도에서. 자, 하지만 시험을 칠 수 있는 횟수는 수시 6번, 정시 3번입니다. 6번이라는 건 6개 대학을 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6번의 전형을 각각 하나씩 카운트해서 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대학교에 일반 전형과 지역 균형 선발을 만일 같이 쳤다고 한다면 2번으로 카운트되는 겁니다. 연세대학교에 논술 전형과 논술 전형과 특기자 전형을 쳤다고 한다면 2개로 카운트되는 것입니다.
잘 코디네이트하고 잘 디자인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 아이가 어떤 전형에 강한지를 아셔야 합니다. 자, 세상이 바뀌었으니까요. 지금부터라도 우리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한번 보세요. 어렸을 때부터. 자, 그래서 이야기했죠. 많은 경험을 통해서 첫째, 진로를 정해줍니다. 진로는 꿈이다. 그 진로의 꿈을 이룩하기 위한 이 아이가 가야 될 직업과 그 다음에 그 직업을 가장 만족시키는 학과를 찾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찾으면 뭐합니까? 우리 아이가 거기에 적합한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의 히스토리를 봅니다.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그것을 우리 아이의 커리어 포트폴리오라고 합니다. 커리어 포트폴리오는 굉장히 많은 것이 있습니다. 아이가 물론 대회에 나가서 상을 탄 것도 있을 거고, 아이가 경험을 한 것도 있을 거고, 캠프를 한 것도 있을 거고, 자격증을 한 것도 있을 것입니다.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있겠죠. 끊임없이 모으세요. 박스 하나를 사세요. 그래서 그 부분에다가 태그 붙여서 하나하나씩 모으세요. 다 사진으로 찍어 두세요. 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 서류로 대학을 간다고 했습니다. 서류에는 담을 것이 있어야 되죠. 기록되지 않고는 증거가 있지 않습니다. 블로그를 만드세요. 페이스북을 활용하십시오. 미디어를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프린터가 하나 있습니다. 프린터에 우리가 글을 써서 인쇄를 눌렀습니다. 글자가 인쇄되어 나오겠죠. 잉크가 없으면 나오지 않겠지만,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아무것도 쓴 게 없어서 글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생각한 것도 없고 지식도 없고 고민도 없고 어떤 노력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무엇을 쓸 수 있겠어요? 입학사정관 전형이란 무엇이냐면 재료를 갖고 있는 짜장면을 만들래, 스파게티를 만들래, 볶음밥을 만들래 하는 것과 같습니다. 짜장면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일단 면이 있어야 되겠죠. 춘장도 있어야 되겠죠. 감자, 호박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맛있는 짜장면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료가 없으면 짜장면을 만들 수 없겠죠. 컵라면을 라면이라고 우길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 고등학교 때 성적으로 나타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것이 점점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대학에 오게 되면 더 좋아지는 겁니다. 교수님을 만나고 생각이 깊어지고 프로젝트 베이스 러닝을 하고 그런 어떤 콜라보레이션 같은 것들을 통해 가지고 수준이 높아지는 거예요. 대학이니까요. 고등학교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자, 그게 다시 말하면 뭐냐면 잠재력을 본다는 겁니다. 자, 그 잠재력이라는 건 어디서 출발하냐면 학문적 호기심?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 호기심이 그냥 나오든가요? 자, 지금 제 방송을 보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 초등학교, 중학교 부모님들이 많을 거라고 가정하고요. 자, 과연 우리 아이들한테 그런 어떤 지적 호기심과 다양한 부분에 대한 진로 개발과 경험을 줄 수 있는 시기가 언젠가요? 네, 지금이에요. 바로 고등학교에 가면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어렸을 때서부터 바로 부모님들이 먼저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습관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특히 그것이 이것저것 다양하게 하는 것도 좋지만 자기 전공과 관련된 부분들은 아주 꾸준히 열정적으로 오랫동안 만들어 나가고 그것을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잠재력을 키우는 거죠. 그것은 일부러 강제로 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재밌게 만드는 겁니다. 지적 호기심은 아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거거든요. 거기까지는 끌어줘야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저는 퀴즈를 추천합니다. 키워드 퀴즈 같은 것입니다. 보십시오. 한글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놀 무대는 우리나라가 아니라 세계 무대니까요. 보세요. 자, 인종학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사가 심심찮게 나옵니다. 그렇죠? 인종학살이 영어로 뭐죠? 혹시 아시나요? 네, 제노사이드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주 좋은 영어학원에 다니는 아이들을 보면 영어를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영어로 공부합니다. 영어가 수단인 거죠. 그래서 원서를 읽을 수 있습니다. 원서를 읽을 수 있다는 능력은 뭐냐면 인터넷을 통해서 인터넷의 바다에서 정말로 많은 부분들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테드라는 거 아시죠? 자, 테드라는 강의를 봅시다. 무크라는 것을 봅시다. 대학에서 주고 있는 코세라 같은 데에서 하버드나 예일의 강의를 공짜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 강의 예전에
예, 하버드 가지 않으면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만한 아우라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미디어를 통해서 보는 거죠. 어떻게 봅니까? 사람의 기억이 어떤지 아십니까? 자, 사람은 말이죠. 글자만 보는 것과 그림과 같이 보는 것과 소리와 같이 듣는 것, 이것 자체에 학습 효과가 다릅니다. 세 가지가 다 합친 것을 우리는 멀티미디어라고 부르죠. 우리 아이들은 바로 미디어 베이스드의 태생의 아이들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컬러 TV를 보고 살았습니다. HD TV를 보고 살았습니다. 그렇죠? 자, 그 아이들은 우리랑 받아들이는 속도와 깊이가 다릅니다. 미디어를 활용합니다. 신문에서 배운 지식들 아까 퀴즈 얘기했죠. 제노사이드라고 합니다. 제노사이드 두 단어가 합친 겁니다. 뒤에 사이드라는 것은 짐작하셨듯이 수사이드에서 나왔습니다. 네, 자살이라는 죽인다는 이야기죠. 타인종을 죽인다. 그러면 그 단어를 하나만 보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신문을 읽어야 되죠. 그렇다면 인종학살은 어디에서 벌어졌지? 대표적인 인종학살의 서너 가지는 무엇이 있을까? 인종학살과 종교 때문에 벌어지는 전쟁은 무엇이 틀리지? 이슈가 끊임없이 나옵니다. 그것을 우리는 키워드라고 부릅니다. 키가 되는 거죠. 이슈를 푸는. 그렇게 단어들을 알기 시작하면 신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관심을 갖게 됩니다. 아는 만큼 보입니다. 알면 보이나니 그때부터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아니합니다. 그때서부터 지적 호기심이라는 것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남들이 모르는 것을 알면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단지 퀴즈뿐만이 아니라 다른 성적으로까지 이어집니다. 왜? 칭찬을 받았기 때문에. 칭찬은 고래도 부르스추게 만든다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렇다면 미디어, 신문이라는 것 하나 가지고 그 다음에 또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칼럼을 베꼈습니다. 그래서 좋은 글을 익혀 쓰는 버릇을 기릅니다. 그것이 영자신문이면 또 그 나름대로 또 좋겠죠. 미디어와 친해져야 됩니다. 미국은 이미 스마트 교과서라는 걸 쓰고 있습니다. 수많은 자료를 선생님